불법 위치 추적, 몰래 녹음 촬영, 공무원 사칭, 강압적인 추궁. 범죄자는 패턴이 보이는 사람을 노립니다. 우리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가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내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생존의 견지에서 볼 때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 탐정 활동 범위와 잔혹 범죄의 은폐 실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짚어야 할 전제입니다. 한국에는 형사권을 가진 탐정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탐정은 수사권, 강제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즉, 체포도 할 수 없고 압수수색도 할 수 없고 도청이나 해킹할 수 없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도 안 됩니다. 탐정은 경찰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뢰인의 합법적 정보 정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탐정이 합법적 활동 범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 가출 관련 사실조사, 공개 정보에 기반한 동선을 정리하고 지인, 주변 관계 사실을 확인하고 제보를 취합해서 정리하는 일. 그 다음 민사가사 영역에서 보면 외도나 위자료 관련 증거 수집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일, 재산 은닉 정황 정리, 채무 사기와 관련 사실 조사. 세 번째, 관련 분석과 정리를 보면 이미 발생한 사건의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거나 모순점을 정리하거나 의문시 되는 지점을 문서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핵심은 수사가 아니라 사실 정리에 있다는 겁니다. 탐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탐정이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행위, 불법 위치 추적, 몰래 녹음 촬영, 통신 계정 해킹, 공무원 사칭, 강압적인 추궁. 그래서 정상적인 탐정 활동은 늘 답답해 보일 정도로 조심스럽습니다. 고로 오히려 높은 스킬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잔혹 범죄는 어떻게 은폐되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구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잔혹 범죄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숨기려고 발생하지는 않아요. 은폐는 계획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잔혹 범죄 은폐의 대표적인 구조를 보면 첫 번째, 사고, 실족,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만들기. 이게 가장 흔한 은폐 구조입니다. 외상이 설명 가능한 환경,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장소,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 연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범죄가 아닌 변사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실종 상태로 시간을 끄는 구조입니다. 시신 발견 지연, 신원 확인 지연, 가족 지인의 혼란. 이 세 가지를 통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증거에 대한 소실, 기억이 왜곡되는 일, 대중의 관심이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은폐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세 번째, 장소를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발생 장소가 곧 발견 장소는 아니다. 마지막 동선이 불명확하다. CCTV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되면 수사는 급격히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자, 왜 잔혹 범죄는 초기에 드러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바로 범죄로 알았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초동 정보는 늘 부족하고 외형은 이게 범죄인지 사고인지 구분이 어렵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범죄로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들. 그래서 잔혹 범죄의 상당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비로소 재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탐정이 이 지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탐정의 역할은요,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탐정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사망, 전후의 이상 징후에 대한 팩트 정리, 주변 진술인들의 이야기에 관련된 모순을 비교 정리하는 것, 공공기록, 시간 흐름의 논리를 검증하는 일, 그래서 가족이 놓친 의문 포인트를 정리해서 문서화하는 일. 자, 이 자료가 경찰 수사에 중요한 보조 자료로 작동하는 케이스들은 꽤 많습니다. 잔혹 범죄 은폐 실태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은폐가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라 평범한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적은 곳, 구조가 복잡한 곳, 설명 가능한 사고로 위장하기 쉬운 곳,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범죄는 오래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현실적인 인식은요, 탐정은 만능이 아니다.
모든 의문이 범죄는 또 아니다. 그러나 모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그냥 넘겨서도 되는 것 또한 아니다. 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탐정은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가 묻히지 않도록 사실을 남기는 사람이다입니다. 그리고 잔혹범죄의 은폐는 대부분 치밀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시간에 기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불편한 현실입니다. 최근 고도화된 범죄로 차량을 이용한 납치 및 살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량은요, 이동수단이 아니라 범죄 공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력범죄를 분석을 해보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동차, 차량입니다. 과거에는 차량이 범행 후 도주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범행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범죄자들은 차량을 이용할까요? 사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CCTV 목격을 피하기가 좋다. 실내 공간, 외부 시야 차단, 짧은 시간 안에 위치 변경 가능입니다. 특히 냉동탑차, 승합차처럼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차량은 범죄자 입장에서 이동식 밀폐 범죄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납치, 감금, 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유인해서 이동시켜서 감금했다면 지금은 접근해서 탑승시키고 이동시킨다. 라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의 사건이 벌어진다. 최근 실제로 문제되는 차량 관련 사건 유형을 보면은요, 첫 번째 냉동 탑차 관련 미스테리에 대한 의뢰인데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냉동 탑차입니다. 이 유형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목격자가 제보를 합니다. 정차 후에 오래 머무르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골목이나 공터를 반복적으로 출입합니다. 번호판, 차량 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차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냉동탑차는 사실 정상적인 생계 차량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이런 차량이 의심 정황의 배경으로 등장해서 불안감을 키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실제 범죄와 괴담이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승합차 다인승 차량 관련 납치 의혹인데요. 승합차 관련 의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은 혼자 이동 중인 사람에게 접근해서 잠깐 도와달라. 잠깐만 좀 와달라.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문이 닫혀버리는 순간 시야가 차단이 되고 실제 사건 중 상당수는 미수 단계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시도가 반복된다는 점 자체가 범죄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이용한 살인 후 유기 사건인데 차량은 시신을 이동시키고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고 장소를 분산시키기에 매우 유리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최근 강력 사건에서는 범행 장소가 곧 발견 장소가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수사 난이도를 높이고 실종 기간을 길게 만들면서 가족과 주변의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로 미스테리 의뢰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냉동탑차, 승합차 관련 의뢰가 체감상 늘어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실제 범죄보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인식 자체가 커질 수 있어요. 실종 납치에 관련된 컨텐츠가 증가하고 다양한 채널의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접합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또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관련된 과거 사건이 또 재소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대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의심과 공포가 먼저 반응하는,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 수법이 우리의 일상에 섞여 들어왔다는 겁니다. 택배, 배달, 작업 차량, 렌터카. 이제 차량 자체만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실종 사건과 연결되면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커집니다. 실종은 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게 되고 그 상상이 특정 차량 유형에 집중되는 공포로 이어진다. 이러한 원인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수원역 아라뱃길이 범죄 유기 최적지인 이유와 최근 신체 일부만 발견되는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까요? 먼저 왜 특정 장소가 반복돼서 거론되는 것일까요?
범죄가 많은 곳이 아니라 범죄가 많이 발견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범죄가 많이 드러나거나 나타나기가 쉽거나 아니면 또 오히려 특이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전제부터 짚어보면 수원역이나 아라뱃길은 범죄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범죄 흔적이 오히려 발견되기 쉽거나 발견이 늦어지는 이러한 환경을 동시에 가진 곳이다. 좀 특이한 곳이다.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수원역 인근이 반복 걸어온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유동 인구와 익명성이에요. 하루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곳이 수원역이죠. 노숙자, 단기 체류자, 여행객들, 외부 유입 인구가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익명성,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는 이상 징후가 일상 소음 속에 묻혀버리기 쉽다. 두 번째는 CCTV는 많지만 결정적 장면을 잡기가 쉽지 않다. 카메라는 많아. 하지만 동선이 복잡하고 사각지대, 과잉 중첩 구간이 오히려 많다. 결과적으로 범행 전후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인물을 마지막 목격자로 특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경우가 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의 이중성인데 번화가가 있는 곳 바로 옆 골목, 번화가가 있는 곳 바로 옆 철로, 하천, 폐 공간들이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라뱃길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물길이 가진 특성인데요. 유속, 조류, 수위 변화, 유기 시점 등이 발견 시점과 유입 지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속, 조류, 수위 변화, 유기 시점과 시신이 발견되고 시신이 던져지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건의 시간, 장소를 역추적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그 물길이 가진 특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고사, 범죄사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익사, 실족, 극단적인 선택, 범죄 개입, 초기 판단에서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세 번째는 장기간 누적된 발견 통계의 착시를 볼 수가 있는데 아라뱃길은 넓은 수면, 정기적인 관리 순찰, 비교적 발견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발견된다고 많이 버려진다라는 곳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 유입돼서 여기서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수다. 그렇다면 최근 신체 일부만 발견되는 사건을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잔혹범죄다, 또 어떤 특정한 범죄다라고 확정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자연적으로 훼손됐을 수도 있고 수중 환경에 의해 변화됐을 수도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부패됐을 수도 있다. 신체 일부가 발견됐기 때문에 무조건 토막살인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00%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어떨까요? 탐정 혹은 경찰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돼요. 첫 번째, 훼손된 신체 양상의 인위성입니다. 인위성, 절단면, 도구 흔적, 대칭성, 이러한 것들은 수사의 전문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발견 장소와 환경이 일치하는 거예요. 수중인가 육상인가 아니면 어딘가에서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이동되었는가, 이동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장소 특성과 시신 상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범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세 번째는 동일 유형이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 구간, 특정 시기, 유사 상태가 반복이 된다라면 그러한 특징을 발견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경우에는 연관성의 분석이 훨씬 더 밀도 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들이 괴담으로 번지기 쉬운가? 실종자가 많고 결과가 늦게 나오고 설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을 우리의 상상과 어떤 소문과 SNS를 통한 이러한 것들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탐정의 관점에서 보면 연쇄적인 범죄보다 연결되지 않은 사건이 연결돼 보이는 착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훨씬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 강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생존 기술은 싸우는 법이 아니라 위험을 만나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위험을 느꼈을 때 빠져나오는 법을 연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능력. 사실 이 능력이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생존은 대응보다는 감지에서 결정됩니다. 이상한 느낌을 무시하지 않는 일, 설명이 안 되는 이 불편함을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가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는 행동,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그때 괜히 예민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 이런 말들 합니다. 직감은 여러분 근거가 없는 감정이 아니라 뇌가 먼저 위험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직감은 근거 없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느낌, 이 직감은 나도 모르게 뇌가 먼저 이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계산해서 보내는 결과물의 신호입니다. 일상 동선을 숨기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는 패턴이 보이는 사람을 노립니다. 꼭 지켜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나 경로를 가끔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실시간의 위치를 업로드하는 거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단골 장소라도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동선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내 생활에는 편리하지만 생존의 견지에서 볼 때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절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많은 위험은 그 예의 때문에, 매너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요청, 잠깐만 같이 가달라는 부탁, 미안하다는 말, 여기에서 생존 기술의 핵심 문장은 하나가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즉시 하십시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니까요. 네 번째, 공공장소에서도 고립을 피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라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은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는 항상 출구나 사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어폰이나 휴대폰에 과도하게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립은 공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낯선 접근을 구분하는 기준. 모든 접근이 위험한 건 아니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접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설명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싫다고 거절하면 즉시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접근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설명이 모호하고 뭔가 급하다는 걸 강조하고 거절을 해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한다면 위험한 접근입니다.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몸을 지키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생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입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건 비겁한 것이 아니고 소리 지르는 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간을 벌고 거리를 만들고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생존 기술은 현대인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제 생존은 오프라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 공유 앱을 상시 점검을 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택배, 고객센터를 사칭하는 전화는 즉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새는 순간 여러분의 동선도 새나갑니다. 도움 요청 기술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할 때 막연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이거보다 거기 검은옷 입으신 분 경찰 좀 불러주세요. 사람은 책임이 명확해질 때 더 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생존 기술의 마지막 핵심은요. 생존 기술 연습을 할수록 위험을 만날 확률이 줄어드니까 연습을 하십시오. 위험을 피하는 순간, 위험을 피하는 습관, 즉시 거절하는 태도, 나의 안 좋은 불길한 직감을 존중하는 태도와 판단. 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에게 나쁜 가능성을 낮춰줄 것입니다.